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강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색한데 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안정되고 그러네요. 여기 적힌 대로요. 저희는 한국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너무 깊이 있는 얘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저는 영화 평론가 박우성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 시선의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아이펜스피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28만 명 흥행에도 성공했고요. 그 영화의 원안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까지 하신 영화사 시선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1시간 50분 정도, 1시간 정도,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저희 둘이 그냥 수다 떠는 형식으로 가볍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심은 아이펜스피크를 만드신 분이 그렇습니까? 아이펜스피크라는 영화를 중심에 두고, 그죠?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영화에서 위안부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 왔고, 귀환 같은 영화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위안부 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강재현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강재현 대통령이 저한테 답을 하면 또 수다거리가 생기면 또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안부,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영화로 다루는 게 사실은 좀 무섭죠.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자 한 명을 떠오르면 슬프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엄숙주의라고 하잖아요. 저는 영화 평론가인데 저 같은 영화 평론가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진지하게 다루면 또 진지하게 다뤘다고 뭐라 그러고, 가볍게 다루면 또 가볍게 다뤘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소재를 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가볍게 아이펜스피크가 그냥 어떻게 시작된 영화인지 그 생생한 얘기를 조금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펜스피크 제작을 하기 전에 영화 제작사에서 홍보 마케팅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로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감독님들,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되게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시는데, 일단은 그 1년에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소재의 시나리오가 제 기억에 한 3~4편씩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되게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엄청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읽으면서 굉장히 힘든.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소재가 영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나리오들이 들어오고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게 왜 안 만들어질까, 왜 만들어지는 그 경우가 이렇게 적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극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빡빡하고 힘든데 극장 가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화를 보는 게 그닥 선뜻 믿기지가 않겠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할까. 처음엔 아니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없지 않을까? 일단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고요. 스타트 해보면 같이 이제 제가 하시려고 했던 방법이 있으셨는데 그 감독님하고도 약간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밟고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적으로 그게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가 결국 진행 못하고 있다가 2014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미역국 피자 할머니 미역국 피자 기획안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 신혼을 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공모전에서 합격을 해서 그게 사실은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그냥 신인 감독들이나 신인 시나리오 작가들이 공모전에 노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면 영화로 제작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I Can Speak도 그 사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거대한 뭔가가 있겠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모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보지만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의 뒷얘기 같은 게 가장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I Can Speak 하면 떠오르는 배우는 나문희 선생님이십니다. 이 나문희 선생님께서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으셨고 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주연상을 받으셨고 제3회, 제4회 전성기를 지금 나오고 계신데 사실 I Can Speak은 나문희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불가능을 했을 거죠. 직접 캐스팅을 하셨을 건데 그 캐스팅 과정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3장짜리 신혼부로 이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억척스럽고 그리고 민원을 읽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이런 할머니. 근데 그런 할머니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 비밀 이전에 이 할머니에 대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애정이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제 머릿속에는 남은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3장짜리 신혼을 쓸 때에도 남은 선생님은 꼭 캐스팅을 해야겠다는 의지로 나오뿐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스타트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5년 돼서 시나리오를 쓰고 원래는 이제 보통 영화를 만들 때에는 영화가 대부분 만들어지면 투자사라고 돈을 주는 투자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감독을 결정한 다음에 배우를 캐스팅하고 그런 수순으로 가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쓰고 제일 먼저 남은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감독도 없었고 투자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단은 빨리 남은 선생님한테 이 영화를 이 캐릭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남은 선생님 찾아뵈러 갔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시 선생님이 연극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 시나리오 받고 나는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 뭐 많으면 한 달 정도 뒤에 내가 연락 줄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저는 왠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했는데 시나리오를 제가 그날 오후에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꼭 만들라고. 이 영화 꼭 만들라고. 그래서 남은 선생님 캐스팅을 저는 정말 이 영화의 시작은 남은 선생님 캐스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원한자이시기도 하고 사실상 시나리오 다 쓰셨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로서 배우랑 이런저런 소통도 좀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의도했던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선생님 다른 이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 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뭐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관심을 갖고 할머니들 찾아뵙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오랫동안 영화 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관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세상짜리 신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할머니들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할머니들과는 너무 다른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이제 할머니들의 모습들을 보고 아 할머니들은 뭔가 굉장히 아픈 사연으로 늘 괴로움에 빠져 계시는 분 뭔가 굉장히 우울하고 내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만났을 때 할머니들은 너무 일단 멋쟁이셨어요. 그 멋쟁이라는 게 뭐 외형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인하시고 단단하시고 굉장히 본인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다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떠한 다른 좋은 일들 스스로 나서서 굉장히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 쓰면서 걱정이 좀 됐던 부분이 이 할머니가 민원 좋고 뭔가 되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 캐릭터인데 누군가는 이런 캐릭터가 너무 상업적으로 코믹하고 그래서 이게 할머니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을 만나뵙고 실제 그 할머니들과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이 할머니들 우리 만나보신 거 아니냐고 이 할머니들을 자기가 이 신혼 이야기를 보고 실제 그 할머니들 만나보고 쓰신 거 알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할머니들이 엄청 용감하시고 씩씩하시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그런 할머니들 만나고 이 이야기의 이 캐릭터에 더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캔 스피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남은희 선생님이 맡으신 그 나어분 캐릭터가 초반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초반에 우리가 아는 거는 인원왕이죠. 맨날 구청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사는 시장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울해하실 거고 역사의 아픈 상처로서 하나의 상징물로 뭐 박물관처럼 계실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그냥 성숙한 시민이고 그냥 할머니이시고 그걸 이제 그 시나리오에 체화되어 있으니까 그 할머니들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부터 시나리오 자체가 일정 부분 완성도가 자화자찬이 됐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근데 시나리오, 영화의 일반적인 단계에서 시나리오가 있고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를 찍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자기 시나리오로 자기가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캔 스피크는 아시다시피 시나리오는 대표님이 쓰셨는데 작가님이 쓰셨는데 연출은 김현석 감독님이라고 세시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스카우트라는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는 여기 계시고 연출은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죠? 김현석 감독님인데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소통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쓸 때의 상상력과
이걸 찍을 때 감독님의 상상력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좀 그게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신호를 쓰는데 그 뒤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빨리 좋은 감독님을 찾아서 감독님을 글을 쓰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엄청 많은 감독님들과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영화를 다들 보셨다. 네. 보시고서 이제 이 영화가 이런 영화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밌고 좋았고 의견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 이런 되게 민감한 소재고 어려운 소재를 이렇게 코믹하게 그리는 거 괜찮을까? 관객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거부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감독님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글만, 작가 다른 제가 쓰면서도 다른 작가님들 만났는데, 그 작가님들이 그냥 거절만 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쓰겠다고 하시고 도망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김현석 감독님을 이 작품의 감독님을 모시게 된 거는 I Can Speak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이 이야기가 되게 민감한데, 그러니까 그 민감하다는 게 뭐냐면 코미디잖아요. 저희는 전체 큰 코미디인데 그 코미디의 어떤 추위, 그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화하거나 너무 제가 예전에는 엄청 소위 이렇게 막 화장실 문화가 있는 코미디 영화들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괜히 그런 식으로 뭔가 너무 과한 코미디를 지원하는 감독가 하게 된다면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랑 되게 다른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김윤석 감독님이 웃음과 슬픔,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굉장히 잘하시는 감독님이에요. 그리고 또 감독님 성향 자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굉장히 뭔가 이거에 대해서 사명과 책임의식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하고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신뢰를 갖게 됐죠. 김현석 감독님이 보통 스카우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선동열, 야구선수 선동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대표 감독인데 그 선동열을 쟁탈하기 위한 스카우트들이 광주로 내려갑니다. 가가지고 뭐 다른 학교 스카우트랑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김현석 감독님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현대사의 그 특징이 될 만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올 때 무겁지 않게, 그러니까 휴먼 코미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씁쓸한,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정서를 잘 조율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I Can Speak라는 영화 그 원안하고 너무나 잘 맞았다는 그런 말씀을, 혹시 다툼 이런 건 없었나요? 우리가 재밌는 건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만 과거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김현석 감독 자체가 양반이시고 매너 있으시고, 그러니까 과거는 묻어두신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뭐 큰 싸움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김현석 감독님은 원래 작가로 이제 처음 이 영화를 입문을 하셨고, 공동경기도 JSA 작가셨어요. 워낙에 그 이야기꾼이시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본인이 쓴 시나리오를 늘 영화를 만드시다가 다른 시나리오를 보고 그 작품을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게 약간 일정이 엄청
빡빡했어요. 저희가 2017년도 1월달 크랭크를 해서 3월달에 크랭크를 해서 6월달에 이제 촬영을 마쳤는데 김현석 감독님이 이 작품에 합류한 게 1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감독님이 어떤 작품에 합류해서 시나리오 하고 촬영하고 이러는데 2년, 3년 걸리시는데 감독님은 9개월 만에 영화를 개봉까지 하신 거죠. 다.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걸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버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작자 감독님을 감시하고 다그치고 그런 역할이라 저희가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 감독님이 많이 고생하셨죠. 고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시사회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뭐 대작 영화도 아니고 예산도 좀 저예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가는 순간 사실은 억 단위의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진 대표님 제작자분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어떻게 했지 막 영화를 보는 동안 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다 보면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거 준비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장난이 아닌데 미국까지 가실 수 있었던 계기와 미국 가서 고생한 아무튼 에피소드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당분간 해외 촬영을 안 하는 걸로. 해외 촬영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박구 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지 않은 영화라 해외에서 촬영하는 게 거의 무리여서 실내 이제 주변에서 그냥 한국에서 촬영을 해라. 굳이 미국까지 가서 고생하고 돈 쓰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찍어놓은 촬영 분량이 별로 좋지 않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해서 다들 좀 많이 반대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2007년도 실제 위안부 결의안을 시작을 해서 만든 이야기고 앞에 뭐 할머니가 무슨 영왕이고 뭐 동생이 미국에 가 있고 그런 이야기는 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실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받은 그 사실이 실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면 이 영화는 거짓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미국 가서 찍어야 된다고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돈이 모자랄지 모른다 해가지고 대출도 미리 받아놓고 안 되면 이 돈으로라도 어떻게 나중에 꼭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는데 또 하나 제가 되게 굉장히 감동 많이 받은 건 미국 가서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데 혹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애국가를 요즘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부르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제 애국가 부르고 그리고 옛날에는 텔레비전 끝나면 애국가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아침 킹대 보고 그러면서 애국가 이런 듣고 따라 부르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24시간 텔레비전 하는 것도 많고 외국가를 들을 많지 않고 제가 부를 일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실제 이제 위안부 결의안을 도와주셨던 단체분이 있어요. 시민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영화에 이제 이재훈 씨 역할을 했던 민재 캐릭터 같은 분이 미국에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 영화에도 출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한번 참석을 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촬영 중간에. 근데 그분들이 어떠한
조그만 술집 한 군데 칸을 치고 거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신다고 모였는데 회의하기 전에 다 같이 남자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물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타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우리는 조금 약간 미얀마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약간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사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라는 의향으로 모여서 늘 응원하시고, 그런 자리에 앞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계시고, 그게 너무 저는 소름 끼치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제 그런 인연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들었던 건, 제가 아까 남윤 쌤 칭찬을 많이 했는데, 또 남윤 쌤이 칭찬만 하는 건 아시잖아요. 남윤 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너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조금 미국 가서 찍어야 돼, 무조건 사진도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윤 선생님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그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낯선 사람들과 아침 4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촬영을 5일밖에는 못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남윤쌤님 촬영이 보통 6시부터 저희가 스탠바이 해가지고 실제 슛 들어가는 시간이 7시, 8시인데 남윤쌤이 워낙 완벽주의자이셔가지고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머리 하시고 화장하시고 빗으시고 대본 연습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날 밤 촬영을 7시, 8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5일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엄청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도 선생님 도와드리겠다고 막 하는 챙겨오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대표 나 할머니야.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할머니 나쌤이 이제 실험적으로 많이 해주셨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처럼 때로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잠깐 생각난 질문인데, 민재의 역할이잖아요, 민재가. 그, 처음부터 이재훈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남자 배우들도 있었나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처음부터 재훈 씨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재훈 씨는 아니었고, 원래 맨 처음에 제가 생각을 신호로 시작할 때는 여자였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급하게 공모전을 내야 되는 일정이어서 빨리 이제 글을 써서 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민지 캐릭터가 돼서 그 감정을 같이 동조하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남자면 내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여자 캐릭터로 이제 공모전이 됐고 당선이 됐고 그래서 한동안은 여자 캐릭터로 개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란 표현은 좀 이 이야기를 여자들이 다 여자들끼리만 공감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다른 작가님들도 만나보고 관계되신 분들 만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위험한 피해자라는 할머니가 계셨고 그 할머니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던 일이고 얼마만큼 힘들었던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더 많은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리고 공감을 얻으려면 조금 이 캐릭터를 남자 배우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왜냐면 남자 캐스팅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소재 자체가 다들 부담스럽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빛이 있고. 그러니까 선뜻 배우분들이 내가 이거 할게요라는 얘기를 못 하셨어요. 아무래도 다들 저는 스위스클럽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이런 걸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다들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셨죠. 그러다가 지금 씨가 꽤 많은 분들의 이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근데 뭐 돌이켜보면 들어온 곡을 그거 찬 거죠. 이재훈 배우는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I Can Speak라는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분석적으로 평론가니까 분석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제가 아마 이쪽에서 좀 더 많이 떠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귀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귀향은 사실 일반 대중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조금 공부한 영화 평론가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아베 정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사과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작태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런 분노를 담았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영화를 어떻게 찍었느냐라는 맥락에서 보면 한편에서는 약간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녀들의 고통에 공감을 했는가 아니면 그녀들의 고통을 구경했는가 헷갈리더라고요. 특히나 그 참혹한 착취 현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올라가가지고 막 훑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녀들의 고통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가학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영화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즉 그녀들의 고통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I Can Speak를 볼 때 귀향이 했던 걸 또 하면 어떡하지? 귀향처럼 그 할머니들이 과거의 고통 속에 있었던 모습을 있는 것들을 재현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 한 컷도 그런 게 없죠. 그게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다루는 한국 영화 큰 줄기를 보면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냥 원하자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 영화를 평가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발상을 가지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귀향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공감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게 보면 그냥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다, 힘들구나. 그게 영화가 없다가 뭐가 아니라 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눈이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할머니들이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시고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현재 그 할머니들의 마음속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옛날에 그런 작품들 자체가 그 할머니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몸을 팔았네. 그래서 부끄러워. 어디 가서 얘기하지마. 이랬던 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라면 지금은 우리가 그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가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면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할머니들의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자체 어떤 상처보다는 그런 할머니들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 하면서 처음 스타트할 때 그 단체 계신 분한테 이 작품을 한 개까지는 연락이 안 되겠다. 과정 속에서는. 근데 제가 꼭 이 영화를 만들어서 제 꿈은 할머니도 모시고 같이 보는 거다. 왜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타의 작품들은 우리 관객들 봤을 때 그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지만 그 할머니들은 가해자이시잖아요. 피해자이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그거를 극장에서 또 보시면 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알켄스피크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통해서 그 할머니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오히려 I'm sorry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할머니들한테는 상처가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아쉬운 건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할 때 할머니들이 43명이 나오는데 살아계셨어요. 근데 이 영화를 개봉할 때에는 할머니들이 30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실제로 할머니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려고 했더니 할머니들이 이제 너무 많이도 아니시고 힘드셔가지고 극장에 앉아서 90분 영화를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갔었어요. 좀 공개된 자리에서 강연이다 보니 좀 우리가 가볍게 수다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만 하면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농담도 하고 웃고 즐기고 이러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다시 그러면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 없고 그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사실이 초반부터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살인자였어 이런 식의. 사실 이 할머니가 나옥군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 이 영화에서도 3분의 2 정도 갔을 때 마치 반전처럼 주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귀향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안부 서사,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흥행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를 홍보할 때도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격파한 영화예요 하면 흥행에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초반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다루요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가면 아무래도 감정이입하기도 쉽고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사실 이 흥행의 키워드를 3분의 2전으로 밀어놓고 있거든요. 반전 구조처럼. 이것도 제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하나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전처럼 그 비밀을 그 구조를 만든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반전을 이렇게 반전으로 이렇게 써 먹어야지 이러면서 솔직히 만들었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 때문인 걸 수도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불쌍한 할머니, 안쓰러운 할머니,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할머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이 영화가 처음부터 이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서가 밝혀지고 이 할머니가 아무리 민원을 놓고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시시콜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도 그분의 갖고 있는 저 비전은 저 할머니는 불쌍한 할머니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야. 저 할머니는 누구
보기로는 멋지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같이 섞여서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살고 있어. 일단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 할머니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 그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는 당연히 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금 강재 대표님이 얘기하신 말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안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에 가두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라는 선입견이 있기 전에 그 할머니 그 자체로서의 온당한 그 주체를 바라보는 게 먼저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평론가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I Can Speak를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목이 뭐냐면, 그 오픈 할머니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약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생 이웃사촌이었는데 그게 등을 돌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의 의도는 따로 있더라고요. 진주댁이라고 있습니다. 오픈 할머니와 같이 그냥 엄마, 딸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진주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도 모른 척 해버리죠. 사실은 앞뒤가 안 맞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의 의도는 따로 있더라고요. 오픈 할머니가, 야 진주댁, 너 왜 나 모른 척 해? 즉 돌아서는데, 오픈 할머니가 역시나 돌아서고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오픈 할머니가 강하게, 야 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저는 이게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수많은 영화들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즉 그건 뭐냐면, 할머니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실제말로 쫄지 않고 말을 건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에 가서 그 법정에서의 I Can Speak로 이어지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쓴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우수기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종일관 우리 할머니는 당당했으면 좋겠어가 이 처음에 텐트를 잡았을 때부터 설정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반응을 이끌던지 그랬다고 해서 일본이 이 영화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사과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과를 했다는 게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에 그렇게 살았던 거 저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할머니 섭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곁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서 저는 진주댁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 이야기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날 찍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 가면 굉장히 늦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남일 선생님도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연애란 씨도 너무 지금 피곤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시간을 찍는데 선생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남일 선생님은 이 당당하고 씩씩한 이 캐릭터를 꼭 멋지게 소화해내고 싶으셔가지고, 나 이거 울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안 울 거야. 나는 안 울 거야. 나는 따지고 왜 그랬냐고 얘기하고, 그래 미안하지만 나는 안 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근데 이제 출산이 들어가고 얘기를 딱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우세요 선생님이. 근데 갑자기 혜란 씨가 아이고 이 매정한 목사님 왜 얘기 안 해? 아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막 우세요. 그 장면이 원래 시나리오에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에 거기 현장에 있던 저희 모든 스태프들 감독님이 다 눈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시나리오에 이런
연년생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어떤 무대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를 뭐 누구의 아이디어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배우분들이 만들어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얘기 듣는데 좀 감동적인 에피소드네요. 그렇죠? 계획과 달리 어쩔 수 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관객인 우리들한테도 감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아이텐스피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좀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저희가 아이텐스피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이 영화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사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래도 자기 새끼고 내가 만든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지점? 내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이 대목에서는 감독님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단점에 대해서 아까도 미리 많이 얘기하셨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영화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야기를 밝고 홀릭하게 풀었고 그리고 가해를 어떤 흡사된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 많이 표현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좋은 얘기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좀 너무 단순하고 그 한국 영화 전문적인 앞에는 웃기고 뒤에는 웃기고 그런 특유의 그 신발 이야기를 따랐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건 저의 의도였어요. 저는 이 영화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고 재밌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위안부 피해자를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책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 역사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아시는 분이 이 영화를 보고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하고 같이 보러 갔는데 보고 와서 너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아빠 나 너무 슬펐어. 근데 아빠 우리 할머니도 위안부 할머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취향이 좀 안 맞았다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을 보면 30, 40대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린 친구들이 더 재밌게 보면서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공유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군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1000만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긴 한데 지금 320만 명 정도가 보셨는데 그 정도도 사실은 예상할 수 없고 기적에 가까운 숫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1000만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영화가 확장력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놓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텐스피크는 이제 지나간 영화죠. 지금 개봉 중인 영화도 아니고요. 작년 가을에 개봉을 했으니까 벌써 2년 전 영화고요. 사실은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다루는 상업 영화들, 극영화들이 귀향, 아이텐스피크, 그 다음에 올해도 몇 달 전에도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허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허스토리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참혹한 숫자인데, 근데 반가운 건 또 아이텐스피크가 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허스토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랬든 저랬든 아이텐스피크는 남자의 도움이 있는 거잖아요. 민재라는
공무원의 도움이 있는 건데 사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국 현대사가 항상 그렇듯 항상 제일 피해를 받는 건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여성들의 연대, 여성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했을 때 어떤 영화가 하나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결과물이 나오죠. 허스토리인데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허스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다루는 소재의 영화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I Can Speak로 그 족적을 남기신 시나리오 작가이자 제작자로서 추후에 이 소재의 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을까요? 혹은 어떤 영화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여성가족부 공모전에서 이 작품이 당선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 말고 또 같이 당선된 작품 4개가 더 있었어요. 네, 하나는 액션, 그리고 하나는 미스터리 스릴러,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마. 이런 식으로 장르가 각각 달리하여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개발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이야기가 돼서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길 바라는데 그 역할 하나로서 또 이 영화라는 것도 되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공모전에 당선됐던 그 작품들이 영화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게 그 무거운 얘기라서 1분 1분 끌어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 사실인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직접 제작하신 분이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감히 내리기 뭐하지만 결국은 영화는 역사 영화는 망각된 기억을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후속 세대, 젊은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는 망각된 기억을 복원하는 대중적인 매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향후 한국 영화가 할 일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추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룬 영화가 있으면 9,000원 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보고 적극적으로 또 감상문도 적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했던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